2월 1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제가 가장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네, PPL 아니, 느낌을 확 주시는 우리 구경 기자님. 일부러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품 좀 보시라고. 야,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교영 기자님은 진짜 광고 요정, 타고났다. 광고 요정, 광고 천재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회사 안 팔리는 걸까요? 아니 경향신문도 잘 광고 팔린다는 자체는 소문이. 좋은데, 네. 예, 죄송합니다.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이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보니까요. 리뷰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보고 구매하시고 재구매하는 분들이 꽤 있다. 오, 대단합니다. 네. 광고주분들 광고주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예, 네. 정말 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편의점 살려야 한다. 예, 이런 연대의 네. 마음으로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저는 이게 좀 함께 하시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어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뭉클합니다. 예, 그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플라센타는 양태반 성분입니다. 손상된 피부 재생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 하여간 좋은 건 다 들어갔어요. 피부 보습,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인데요. 저도 쓰고 있는데 하루 바르면 그냥 끝이에요. 뭐 딴 걸 바를 이유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는 이제 건조해서 막 땡기고 이러는데 네. 그런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 이제 하나 쓰고 있는데 여태써요. 예, 꽤 오래 쓰고 있다. 예, 네. 생각보다 오래 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적 판매량 10만 개가 넘었고요. 이것은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영문으로만 검색해야 살 수 있어요. 펜즈몰 FANGMALL 사장님 이거 얼른 좀 한글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펜즈몰에 들어가시면 1+1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검색창에서 펜즈몰 영문으로 검색하시고 그리고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하는 마음으로 기왕이면 취재 편의점에서 하나 구매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택에 저희 취재 편의점 일취월장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거리로 나갑니다. 예, 그 거리로 나가서 실제 조만간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 국면이 열릴 때 실제 중요한 것은 계엄 그날 밤에 우리가 정치인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평범한 시민들은 그 계엄의 밤에 계엄의 밤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법원 폭동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어떤 나라 또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윤석열을 보니까 투표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서 직접 장윤선이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네. 장윤선의 게릴라 톡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게릴라 토크요. 어디 가세요? 게릴라니까 네. 지금 아날야 좀. 시민분들이 그 근처에 가 계시면 두근두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리 알려드리면 네, 미리 네. 또 막 장윤선이 광고에서 사람 모았다 이럴 네. 것 같아서 그런 거 없이 예고 없이 야. 그냥 박치기예요. 현장 박치기. 오. 이거 사실 좀 겁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야? 그럴 수 있죠. 아니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것 그대로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미리 와 있고 막 이러면 안 돼. 별로 오지도 않으시겠지만 오늘 또 날이 추워서 얼마나 오실지는 그러니까요. 네. 알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직접 우와. 민심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포레스트 윤선 장윤선 오늘도 달린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시민들의 육성을 기록해서 향후 한 60일 정도에 남은
전체 대선 드라마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이 대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실 계획을 하시는지 취재 편의점에서 다 담으려고 합니다. 네. 마이크 피하지 마시고 장윤선이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날이 추우니까요. 이 페이셜 크림 예. 단단히 바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천재. 광고 천재. 야. 이저 구교형의 머리띠 하나 해주고 싶어요. 광고 천재. 구교형은 광고 천재다. 야. 저희 제작진께서 저기 머리띠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나 또 광고 말씀이 있어요. 오. 저희가 그 조국혁신당하고 네. 취재 편의점이 공동으로 왜 다시 검찰 개혁인가 저희가 이제 공동 토론회를 어젯밤에 무려 2곡지나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주 일요일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쓸 수 네. 있도록 내주 일요일부터 릴리즈를 할 예정인데 모두 3차례로 예. 나눠서 하고요. 2월 25일 날 저녁 6시에는 벙커에서 저희가 라이브로 할 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광고도 나갈 거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벙커원 말씀하신 벙커원이요. 충정로에 충정로, 있는 지하철 2호선, 5호선. 계엄군의 어떤 예. 타겟이 네. 되었던 그렇죠. 여론조사 꽃이 있는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하여간 저희가 음으로 양으로 현장을 뛰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개혁 과제가 뭔지 샅샅이 찾아서 꼼꼼하게 취재해서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고 투게더. 자, 바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 진짜 네. 충격입니다. 이재명은 비상대권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사법 체계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상대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디서 대검 그 검찰 네. 특수본 조사에서 네. 여인영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 얘기를 줄줄줄줄 합니다. 일종의 품평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세요. 아마도 이제 정적 제거용 계엄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에서 느낀 게 이게 본인을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사법 체계 형사소송법,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네. 본인이 지금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대로라도 체포 단계에서 체포에 불응했죠. 구속 시에 나오라고 했더니 출석 조사 안 받았죠. 네. 헌재는 기일을 계속 늘려가지고 이번에는 목요일날 길도 변경해달라고 했다가 수용이 안 됐는데 이런 상황들이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상대권이 아니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한 겁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이율 배반적이고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진짜 무서운 사람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반대해 싹 다 잡아들여. 이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사실은 무슨 질서를 잡으려고 했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네, 애초에 사실 그 당시가 우리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에서부터 저는 완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전형적으로 그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거든요. 딱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태도를 정하고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행정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명단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씩 본인의 정적만이 아니라 사실은 계엄이 됐을 때 이걸 해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체포 명단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여인영 이제 전 사령관의 주장에 따르면 우원식은 지금 사실은 무당파인 것처럼 하지만 민주당에 편향되어 있고 이하경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운동권으로서 그러니까 구속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말도 말이 안 맞는 게 결국 계엄 해제를 염두에 두고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하경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젊은 시절에 운동권으로서 이미 구속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 그 많은 운동권들은 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 이랬다는데 네. 지금 본인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사면 복권해가지고 요소에 다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네. 본인 김태우만- 얘기예요 이게 다. 아니, 네, 돌이켜 보면 김태우
실수만 하더라도 예. 바로 살려서 구청장 선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놓고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본인은 전혀 돌아볼 수 있는 반성 능력, 성찰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는 판단밖에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석은 뭐 이재명 대표 가깝다 뭐 이런 게 이유라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우원식. 우원식은 국회의장은 원래 당적이 없는데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 안 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 같은 사법 체계를 만든 사람이야. 이하경 젊었을 때 회장집 쳐들어가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 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죠. 부정선거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어. 부정선거를 맞습니다. 부정선거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부정적으로 언급해서 수거 대상이 된 겁니다. 체포 대상이. 그리고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체포 대상이 된 거고 김민석 의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많이 했어. 종북 주사파의 핵심이야. 이렇게 하고 그 형님인 이 김민웅 촛불행동 네. 대표에 대해서는 김민석 의원하고 유사한 이유로 싫어. 야, 방송인 김어준 씨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거 다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명태균 씨가 왜 체포 명단에 없는 그러니까 건가요? 명태균 명태균 씨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나와요. 이미 구속이 되셔서 네. 이게 자기랑 네. 그리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네.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같은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예? 애초에 체포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무언가를 정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김동현 판사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 구속영장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네.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체포 명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정적 제거만이 아니라 본인 기분에 맞지 않았던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 관련해가지고도 군판사들 성향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그렇습니다. 했다라는 게 뒤늦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본인을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00명 체포자 명단 가운데 언론인들이 100에서 200명이라는데 네. 그 사람들 다 누군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쥐고 있는 정보를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수사한 내용들을 일종의 조금씩 흘리면서 알게 되는데, 물론 그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죠. 예. 네. 예. 근데 빼박 아닙니까? 이분들 다 그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예. 없고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래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네. 검찰 수사는 불변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이미 네. 본인들이 비상계엄 직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빙성 있는 진술을 획득할 수 있는 시점에 수사기관의 출석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정 변경이 있고 답변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네. 정치적인 국면의 변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지지가 극우 세력들의 지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다분히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그들이 했던 진술이 유용한 것이고 유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헌재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했던 여인영이라든가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본인들의 진술을 완벽하게 뒤엎었다기보다는 했던 진술에 대해서 답변을 직접 하는 걸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헌재 같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가지 증거 능력을 갖춘 검찰의 조서에 대해서 준용을 해가지고 아마도 여러 가지 파면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검찰 피신 조서가 과거처럼 완벽하게 바로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재판에서 좀 다퉈봐야 되긴 할 텐데, 말씀처럼 이 초창기에 전혀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신빙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법 기술을 사용하면서 무언가를 흔들어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는 사실은 밑장 빼기 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갑자기 변호사들이 가방 싸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방 싸고 나가고 중간에 오다가 도로 가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증거 능력 관련된 다툼을 하다가 문영배 이제 대행이 네. 이미 지난 기일에 다 이제 정해진 네. 것이고 그때 문제 제기 안 하지 않았냐라고 네. 하니까 가방 싸고 나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그 진술과 관련해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하니까 네. 그 사람 나와서 제대로 저 얘기 안 했는데 그걸 왜 증거로 채택을 하느냐면서 그 조대현 네.
전 헌재 재판관이죠. 저는 그 점이 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이 네.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불쾌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가방을 싸가지고 나가버립니까?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조대현 재판관이 카메라 앵글에도 자주 잡혔는데 평소 모습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잡혔는데 차라리 졸직을 했어. 굳이 이렇게 형사소송법 차라리 얘기하면서 네. 우리한테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헌재에서 이미 4차 변론기일인가 그때 이미 재판관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수기 결과를 통지했고 이의가 있었다고 했다면 당시 근자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제는 헌재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법대에 있는 재판관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연 이분이 재판에 진정성 있게 면밀하게 살피고 참여했는지 자체를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꾸 이제 윤석열 대리인단을 두고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어제의 태도는 정말로 엑스맨다웠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엑스맨이다. 예, 그러니까 초반에 뭐 말하면 마이크 뺏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막 그 피청구인인 윤석열 피고인 막 계속 툭툭 치면서 아이고 아니야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교란도 되고 이런데 이제 급기야 가방 싸가지고 나가버리는 작태까지 벌이는 거다. 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이 그래도 직전에까지 봉직했던 공직이면 네. 좀 예의를 지키고 무례하지 않은 태도를 좀 보여야 그게 보수 아닌가요? 저는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도에 대한 존중 예.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 같은 것들이 예. 보수의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예. 최근 들어서 그런 보수를 좀 찾기가 너무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보수의 가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광복 회장, 네. 그렇죠? 홍장원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인 것 같아요. 빨갱이 40년 잡으로 다녔는데 네. 지금 조선일보 2대째 구독. 2대째 조선일보 구독하고 네. 있는데 조선일보 보면서 너무 실망했다. 뭐 봉지욱 기자한테 그런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봉지욱 기자 같은 사람이 네.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고맙다 뭐 이런 이제 맥락으로. 네네. 왜냐하면 겪어보니. 제대로 기사를 쓰니까. 근데 진짜 보수주의자들이 이제는 그 깨어나서 저 구구용의 정치비상고, 김은지의 뉴스인, 장윤선의 취재편이죠.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수 같아.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에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생각이 다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다른 생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자기를 교정하기도 하고 상대가 바뀌기도 하고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완전 가짜 보수들이 아예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국에 총 들고 국회 찾아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부터는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린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진짜 보수를 찾아서 우리가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는 이 극우들이 서부지법 폭동까지도 저항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함세웅 신부님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좀 주셨는데 민주당이 진짜 보수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맞아요.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보수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기득권 그냥 정당인 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집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일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독재에 협력했던 세력 아닙니까? 전두환, 노태우 함께했던 이승만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 사람들은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독립운동 계열에도 민족 보수가 있고 이제 진보 좌파까지 있었던 건데 그 전체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진짜 보수 정당인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정치 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자들이 그리고, 네. 그 무대에 자꾸 올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이크도 주면 안 되고. 그리고 한국 보수의 근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결국은 표어적으로는 법치주의라는 걸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고 법치주의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인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동은 사법부에 대한 무시와 부정을 넘어서 아예 그냥 사법부를 경멸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헌재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중요한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을 맞아요. 압박하는 행동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걸 보고 배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 찾아가서 시위를 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것 자체를 과연 참 보수, 사법을 존중하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태도가 아주 불손하다.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민주화, 평화, 그렇죠? 예. 그리고 인권, 뭐 이 안전 이런 걸로 좀 최대 가치로 안정희구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폭력의 끝은 결국 본인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폭도들이 자기들한테는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폭력을 똑같이 자기들도 대상이 될 텐데 지금은 자기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배인규 신남성 연대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지역 폭동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니까 화교다 이런 이야기를 그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배인규 씨를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끝은 네. 그 자기 파괴야 파멸일 것이다라는 그러네. 식의 그 예. 장윤선 기자님의 말씀처럼 예.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예, 근데 이런 가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배인규가 정말 화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만능 화교설 요새 정말 뭐만 하면 중국인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도 인구가 많아요. 예. 자, 어제 나온 보도 가운데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 관련된 네.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6번이나 윤석열 전화해가지고 국회의원 체포해라라고 닥달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조지호 청장이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윤 대통령은 지금 의원 체포 관련해가지고 그런 적 없다라고 계속 잡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관련해서 홍정원 전 차장만이 아니라 지금 방첩사에서 확보된 그런 증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는 이제 조지호 청장은 직접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가치가 엄청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6번이나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전화해가지고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닥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그 중에 2번은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도 전화해서 계속 의원들을 잡아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윤 대통령은 1차 계엄만이 아니라 2차 계엄, 3차 계엄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끌고 가려고 했구나라는 좀 걱정이 드는 멘트, 그러니까 진술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 12월 3일 그 밤 11시 30분 남들은 지금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국회대로 앞에 시민들이 엄청나게 그 몰려 나오고 그리고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 정문 네. 또 뭐 도서관 쪽문 뭐 여러 출입구에서 들어가네 마네 막 실랑이를 하고 뭐 일부는 이미 월담을 해서 넘어가고 막 그런 시각이었어요. 근데 이 시각에 윤석열은 조지호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조 청장 지금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불법은 본인이 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조지호 네. 청장에게 대통령이 했던 지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총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경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국회 외곽에서 통행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들을 단속하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체포 지시를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하면 여인연정 반첩사령관이 직접 명단을 불러줬기 때문에 명단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라는 것은 이번 계엄 사태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적확하게 설명해주는 총체자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윤석열이 굉장히 다급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같으면 지금 몇 명 잡았냐, 왜 안 잡았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빨리 가서 잡아라 체포해 불법이야 이런 얘기를 네. 했다는 거고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 계속 지시를 했다 6차례나 그러니 대통령이 계속 전화해서 잡으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거고 당시에 조지호 그다음에 홍장원 그리고 여인영 이렇게 네. 세 사람이 체포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그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1차 체포자가 1조 예. 모두 14개 팀 2조로 나눠서 했는데 방첩사 간부들이
한 진술을 종합해 보면 1조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체포를 맡았고 2조는 조국, 김어준, 김민웅 이렇게 이제 핵심으로 빨빨 잡아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체포 인원들을 잡기 위해서 국회를 통제해야 되고 그 통제하는 상황에서 곽종근 사령관 그다음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소통하면서 국회 봉쇄를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전기를 끊으랴 테이저건을 쏘랴 그렇죠. 네. 그렇죠? 공포탄을 쏘냐 막 이렇게 하는데 김현태 단장이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기 끊어봐라고 해서 실제로 국회 3층에서 이제 로텐도어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하고 도로 지하로 내려가서 실제로 전기를 끊었던 거 아닙니까? 5분? 계엄 해제 40초 동안. 직후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국회 보좌관 말이 어휴 진짜 큰일 날 왜 이러지 거죠. 여기 예. 갑자기 불이 왜 이러지 이런 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목격자라고 어제 예.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긴박하게 어떻게든 이 계엄을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과 뭐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이제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고가 없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그러니까 그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네. 3시간 정도 여후인 것 같은데 12월 4일 새벽 4시 반쯤에 우리 윤석열 피청구인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지호 청장은 그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인 박현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사의를 밝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야 이거 너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들렸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너 일 똑바로 못해가지고 야 우리 일 망했다. 야 덕분에 빨리 끝났어 이런 거잖아요. 정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스러운 게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군 관련된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예.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행동들은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계엄의 어떤 실패의 이유도 조지호 청장한테 전화해서 덕분에 잘 끝났다 빨리 끝났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정말 아니, 황당하기 그지 없는 한 말도 거죠. 못하면은 예. 김용현만도 못해요. 김용현도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과부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도모했지만 그 적은 수의 인원 때문에 못했다 이런 건데 이분은 덕분에 빨리 끝났어. 이게 야지를 놓은 거 진짜로 아닙니까, 지금. 김용현보다 못한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결국은 그 부하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끌어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물적 증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저는 특전사에서 곽종근이라든지 김현태가 초창기에 의미 있는 진술을 했던 것은 그때 다 부하들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서 또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윤 대통령의 이런 식의 책임 회피 전략이라고 하는 게 네, 부하들이 그러니까 아, 나는 이제 진술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그 이번 주 목요일에 네. 어제 있던 그 9차 변론 기일에 이어서 10차 변론 기일이 있는데 3명의 증인이 채택되지 네.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조지호 청장이에요. 근데 조지호 청장은 그동안 그 본인의 지병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출석을 안 한다고 했는데 목요일은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고 이미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서 동부지검에 촉탁이 한 거죠. 강제 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부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 자체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항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강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불러달라고 지금 하는 윤석열 거예요? 측이 요구하는가 예. 이 부분을 구독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예. 헌재는 피의자의 진술 조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장윤선 선배나 이제 김은지 기자 소개한 것처럼 조지호의 워딩이라는 것은 당일 계엄 상황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이 얼마나 위법하고 위헌적인 지시를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총체입니다. 체포 지시부터 국회 봉쇄까지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백과사전 같은 진술이거든요. 만약에 이부를 불러가지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반대 신문 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에 결국은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고 이것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윤석열의 파면은 피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길을 쓰고 불러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자기의 책임을 모면코자 끝까지 그 아픈 사람도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딴소리를 하게 만들어서 그 일테면은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탄핵하고자 하는 전략 작전이다. 네, 그런 차원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저희 헌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청구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나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삼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면전 앞에서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 증언을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었고 예. 사실은 그 부분을 따져 물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영 사령관도 검찰 진술했던 내용들을 동호반복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수개가 앉아 있는데 네. 아무리 지금이야 본인 구속 상태고 서로 이익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네. 홍장원 차장처럼 아주 꼿꼿한 그런 국정원 전직 블랙 요원도 대통령 앞에 딱 서니까 이 사람이 허리 굽혀서 인사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 네. 다음엔 약간 이게 말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직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상하 관계에서 또 상명하복을 해온 특히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숙성화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위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라고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재판을 하니까 참 뭐 아니, 그리고 가림막이라도 설치를 좀 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더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윤석열 측이 요구하는 건 다 받아준 게 예를 들면은 그날 당일에 이제 오전에 재판이 있으니까 본인 형사 재판에 공판 준비 기일이 1차 1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이 절차적으로 이렇게 증인 신문하고 뭐 진술 조서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이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더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재판이 있다면서 기일을 미뤄달라고 한 것인데 네. 그걸 이제 재판부가 수기 결과 원래 오후 2시로 했는데 좋다. 오후 3시로 밀어서 1시간 밀어주겠다. 이것도 수용해 줬죠. 게다가 지금까지 신문 시간이 짧다. 90분으로 제한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120분 꽉 채워가지고 3명 증인 신문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장원 한 번 나왔는데 네. 또 재차 나와서 2회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이례적인 요구들을 하나하나 다 수용해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절차가 문제네 재판관이 문제네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받아주고 들어줘야 됩니까 도대체.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기일을 끝으로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더 것으로 보이긴 기일을 합니다. 잡을까요? 예. 연기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정말 최종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변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는 이제 끝내고 선고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더 부를 사람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네. 할 말이 없는 게 본인들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변론을 더 하자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이 논란의 김건희 조태용 문자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 쪽에서 제출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변호사들이 나는 그게 일을 제일 안 하는구나라고 웃겨. 하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네. 그러니까 뭐 팔로 제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봤지만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블랙 코미디인지를 네. 본다면 변론 더 잡는 게 사실 윤 대통령한테 더 좋지도 않습니다. 네. 얼마나 준비 안 하고 있는지가 법대위에서 보는 재판관들 눈에는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좀 한심할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요청한 증거 목록을 보고 국회 측 대리인들이 아주 깨알같이 분석을 변호사들이 정말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엄청난 뉴스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영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정보수장인 그 국정원장한테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게, 보내니까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당황한 것 같아. 조태용 원장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내용은 왜 기억을 예. 못해요?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인 거죠. 시기가 계엄 전날 그리고 다음 그렇습니다. 날이잖아요. 예. 오후 5시 51분에 문자 2개를 보냈다. 근데 이걸 바로 답장을 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답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지 그렇죠. 않냐라는 네. 추정을 할 수밖에 그리고 없고요. 조태용 원장의 네. 진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의 레코드를 잘 봐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만 들으면 얘기하는 진술 태도 이런 거 보면은 평생 공무원만 봉직하신 줄 아는데 이분이 외교부 1차관을 끝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했던 국회의원을 분이에요. 했죠. 본인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걸 하다가 네.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심지어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좋지 않은 주미대사를 갔죠. 그렇죠. 소원 성취했죠. 그다음 네. 어디 갔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갔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국정원장까지 원장까지. 이 정부에 시켜준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김건희나 윤석열한테 충성 그보다 이상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그런 정무적인 기름기를 쫙 빼고 마치 올고든 소리만 한다라고 보도하는 언론들 저도 기자지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유, 박수. 와, 계엄 안 하실 건가요? 박수 치면. 요즘 제가 기사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언론업계 종사자들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은요. 어떤 뭐 진보 보수의 대립도 아니고 이게 지금 상식이냐 아니냐. 아니 기자들이 취재 나갔다가 당신 뭐야? 이재명 땡땡땡 해봐. 이런 질문이나 받고 다니고 얻어맞고 다니고 이거 되겠습니까? 현장 취재하던 영상 기자들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습니까? 코너에 몰리기도 했죠. 예. 네. 아니 오해도 받고요. 근데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름말을 타줘야 네. 된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판단해서 기사를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크기로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이것은 올바른 언론인의 저널리즘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태용 원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네. 게 근데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그날만 문자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적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연락을 했다고 하면 그조차도 문제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엊그제 명태균 씨의 소위 말하는 복귀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그 김상민 검사에 관련된 공천 청탁을 김건희 여사가 이제 했고 네. 명태균 씨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김상민 검사 결국 그때 공천을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국정원을 갔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네. 이 조태용 원장과의 어떤 커넥션 중간에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내란의 조각들만 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 저는 비화폰의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네네. 예, 이 비화폰이 그러니까 이게 내란용 비화폰이 따로 있었던 거잖아요. 경호처가 발급한 네. 그 내란용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 민간인 김건희가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노상원은 70쪽짜리 수첩에 어마무시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몽둥이 뭐지 야구방망이 노태학, 준비해놓고 예, 선관위원장 잡을 자기가 담당한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맞는다. 예. 뭐 이런 그 정말 무도한 주장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맞아요. 사람이고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취재도 안 되고 뭐 머리가 흰 머리가 많이 났다, 몸무게가 많이 빠져 이게 기사입니까 뭡니까? 그런 거는 핵심이 아닌 거죠. 이 내란에 김건희 여사가 역할이 있었는지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이고 기사는 그게 기사죠. 그러니까 정말 의혹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수사가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아까도 제가 말했던 의혹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아니라면 김 여사가 억울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털어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예. 됩니다. 근데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흰머리는 저도 많아요. 아, 내란 때문에 흰머리 해. 염색하러 갈 시간이 없네. 예? 아니 김 여사는 시간도 많을 텐데 염색도 좀 하고 하시지 젊은 분이 왜 염색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저는 식사도 좀 챙겨 드시고 왜 살 빠졌다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그리고 김건희의 수사를 그 비화폰을 맡고 있는 게 김성훈 경호 차장인데 네. 어제 말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어제 검찰에서 3번째 구속영장을 반려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검찰에 주로 출입했던. 말을 아끼게 되네요. 아니, 왜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3번 한다라는 것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의 생리상 검찰이 저렇게 안 받아주면은 안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공수처로 보낸다거나 다른 해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그냥 불구속 상태에 송치를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3번째 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정보는 충분히 범죄 혐의가 중하다. 이런 판단인 건데 기본적으로 법리 판단이라든가 증거관계에 있어가지고 경찰은 검찰과 아예 달리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이제 경찰의 입장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김성훈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걸 또 어떻게 막았습니까? 여러 가지 극적 장치들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버스도 대고 철조망도 설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김성훈이 관여한 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무장을 해서 대응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주범격인 겁니다. 그리고 네. 그 공범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성립을 하는 것이죠. 네. 김성훈이 죄가 되면 윤석열도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더해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도 경호법상에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들, 예를 들면은 비화폰 관련된 증거 인멸을 지시를 했다거나 네. 뭐 불출 과정에서 본인이 관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면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부지검인 것 같죠. 연이어서 이렇게 영장을 반려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언론에라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 것인지 영장 사유가 안 되는 것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개괄적인 내용만 하다 보니까 오해를 더 크게 쌓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가
공범관계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찰의 선택이라는 것도 검찰은 못 믿어서 못 주겠다. 우리는 공수처에 보낼게요. 이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공수처로 보낸다는 거고요. 공수처에서 저는 영장 신청을 하면 법원이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사실 안 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서부지검은 왜 그러는 거냐? 서부지검은 여전히 친윤 검사 라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개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이유가 그 비화폰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심우정 총장은 통화 안 했을까요? 저는 검찰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 내란에 가담한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합니다. 의심. 고발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그 대검 차장과 통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그 검찰도 무언가 이상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특검 해야 되는데 진짜.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특검 이야기는 하기만 하면 좀 아니, 답답한 한숨이 상황이죠.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한숨이 나와요. 그 예.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지만은 우리 영장 청구 이제 어찌 소재지라든가 관할권을 두고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이 비화폰에 대해서도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오해와 오명을 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좀 가벼이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어쨌든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그 비화폰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관련해서 검찰 덩어리, 그 다음에 국무위원 덩어리, 그 다음에 안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덩어리 이 수사를 종합해서 해야 된다. 그 임무가 지금은 그 검찰 특수본에 박세현 고검장에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네.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지금 당장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되어 있는 사령관들을 중심으로 한 것만 간간히 이제 기사가 풀이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수사되지 않은 영역들에 대한 보다 공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노상원도 입을 열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입은 꿈이 커요. 예, 선거제도, 국회를 완전 이거 뭐 일부 나온 거긴 네. 한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변경하고 모든 특혜를 폐지한다. 이거 국민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선거구를 조정해 버리고 선거권, 그러니까 투표권도 뭐 제약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계엄을 실행하게 되면 시내에 군복 입고 다니지 말고 사복 입고 착용하고 다니고. 그리고 실미도에 하차한 다음에 이동간 그 적정한 곳에서 폭파하도록 한다. 예. 그다음에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3선이 가능하게 하고 국가안전관리법을 네. 제정하려고 했다.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렇게 미워하는 중국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대해서 웃겼어요. 네. 선거제 중국하고 러시아처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친중이 여기 아니, 진짜 그러니까, 친중이네. 네. 예? 아니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라는 대목이 있다라는 건데 네.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의 푸틴 집권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사 독재 독재죠. 시스템인 예, 거죠. 이런 그렇습니다. 건데 이런 시스템, 선진 시스템을 반국가 세력의 선진 시스템을 진짜. 도입하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예. 정말 기함을 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 다 망상이다. 그리고 노상원 혼자 한 이야기일 거다라는 식의 주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전직 그 노상원의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2016년에도 HID 요원들 이미 임무가 끝나니까 폭사 지시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네. 바가 있습니다. 그게 같이 일했던 사람의 어떤 증언이고요. 그 여러 가지들을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혼자 망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그 문상호 전 사령관 진술이었나요?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내 말이 노상원 말이 곧 내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만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수사가 너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외환, 그러니까 이번 계엄의 본질은 외환이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해서 어쨌든 북풍을 유도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사실은 특검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됐었는데 이것도 빼라고 해서 지난번에 뺐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니,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수첩에도 내국인 사용지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거나 네. 뭐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대목이 있는 거고 결국 중국과 함께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들이 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엇을 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 대책 이게 내국인 상대로 작전을 할 때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라든가 중국 세력을 염두에 건수 보이는 것이고 네.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납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네. 이런 내용도 수첩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환 부분은 내란과 별개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라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왜 계엄을 선포했냐 이것에 있어서 뒤늦게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당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다시 다 잡아놓고 새로 선거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개헌하고 후계자까지 작업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후계자는 그랜드 플랜. 김건희 통일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의혹들이 있죠. 근데 아. 워낙 수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아직은 의혹 아니 수준이긴 후계자분이 한데. 짭짤한 거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도 있고 그러네. 이상민 전 장관도 노상원도 한 번 있고, 하는 거 아니야? 노상원 전 사령관도 있고. 네. 김건희 여사가 용서 안 할 것 같은데요. 감히라는 생각으로. 감히.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이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오물풍선을 가지고 국지전을 준비하라고 했었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이거를 계엄 5일 전에 지시를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방첩사의 안보실장이 직접 검찰에 소환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진술한 내용. 내용을 이제 검찰이 확보를 한 건데 이 실장이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지난해 11월 28일 방첩사령부 A 과장으로부터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용현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한 거하고 연관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 국민 목숨을 담보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독재국가로 가려고 했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이 계엄을 막아낸 국민들이 없었다면 아유 생각만 해도 그리고 이게 오싹합니다. 앞서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네. 그 계엄 직후에 이제 했던 주장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유사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명수 합참 의장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렵다라고 한 이후에 무산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결국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첩사에 계신 간부가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은 당시에 이기현 의원이 주장했던 김용현 전 장관에 관련된 부분들도 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오늘 아침에 제가 빠르게 취재를 하나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 조간신문을 보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핀트가 많이 빗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선거고 다른 하나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중국인에 대한 공격 아니겠습니까? 뭐만 하면 중국인이 했다. 예. 뭐 탄핵 찬성 집회 가보니 중국인들이 많다. 근데 그 증거는 칭화대 그 학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명찰을 안 붙이고 있으면 뭐 경찰인데 중국인 경찰 뭐 이런 주장을 CH 붙어 있었으니까 충북 경찰인데 차이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고. 아유, 예. 그러니까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소리를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헌법재판소 홍보 심의관하고 네. 그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에 보도된 헌재 외국인 임용 제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한다고 하는데 헌재에 재직 중인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확인 불가입니다. 국적을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짜뉴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증거를 지금 수집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유포하는 네.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엄단한다. 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예. 이야기하니까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네. 지난주 금요일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거기 쭉 돌아보면서 봤는데 아이고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뭐 다행히 이게 지금 무사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 극우 집회 현장들을 좀 보기 위해서 저희 이거 꽂아야 패널분들과 되는데 이정주 함께 기자처럼 성적이 하나 꽂고. 태극기 준비해서 가긴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진짜 가장 놀랬던 게 헌재 바로 앞에서 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문영배 대행과 관련된 가짜뉴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조차 이제 냈다가 사과했던 바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행범반 논란이라고 해서 음란물을 유포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는 정말 조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심지어 그 음란물을 약간의 모자이크를 해가지고는
붙여놓고서는 거기에 문영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댓글을 단 것처럼 붙여놓고 네. 있고요. 그 앞에서 문영배 뭐 변태 막 이런 식의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있어요. 와.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정말 문영배 대행이 재판관으로서 역할이 끝난 다음에 이것은 법적 조치를 좀 해서 그러니까 민사 조치라고 하든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각하다. 아니, 그리고 이게 예.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 그대로 외국인의 임용을 우리 국가기관에 근무한 뭐 입법을 발의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도무지 저는 임용 이분이 제한. 제정신이 알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본인 외통위원장도 했잖아요.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모든 국가 간의 외교 관계라는 건 상호주의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용을 제한하잖아요. 중국도 제한하고 미국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중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미국에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 그런 사람들 영향을 직접 받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이게 법안이 통과돼서 그 말 그대로 발효가 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만든 인기 영합주의적인 법안인 건 알겠는데 실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에 대한 1호의 고려도 없는 굉장히 나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난동에 가까운 언사라든가 법안 발의를 하다 보니까 그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이런 데 있는데 에타, 네. 어떤 허위 글이 도냐면은 수능 5등급이 화교 전형으로 의대에 붙었다. 이런 글을 돌리는데 화교 전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어요. 저 얼마 전에 우리 딸 고3이었는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여러 가지 뭐 다 재외국민 전형 이런 건 가짜입니다. 예. 있지만 화교를 특정해서 전형으로 뽑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교인데 공부도 못하는데 의대 갔다라는 낭설을 퍼뜨려도 아이고야. 아까 문영배에 관련된 여러 네. 가지 뭐 종북설이라든가 중친중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국회의원들의 망발과 망언에 힘을 얻고 네. 열차가 달리는 겁니다. 예. 큰일입니다. 정말 그 뭐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걸 또 중앙일보가 조어를 만들었어요. 주반 야대. 약간 어렵긴 한데요. 주반 야대. 예. 저희가 조금 이따가 주반 야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리시고요. 그 사이에 요새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명태균 덕의 핫한 인물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어제 MBC 보도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게 사기꾼이다 명태균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아내 되시는 이승은 씨가 애들이 너무 불쾌해한다. 예,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자기가 이용해 먹을 때는 언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올리고 홍보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 씨만 이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0월 22일에 한겨레가 보도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도 후보 시절에 명태균 관련된 그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1위 직접 홍보를 했었는데요. 제목이 정권 교체 해낼 사람 누굽니까? 이거거든요.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용할 때는 언제고, 예?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되면 사기꾼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보수 언론에 막 한 명씩 막 바닥으로 한 바닥씩 보도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 미친놈, 뭐 사기꾼 네. 이러면서 이제 본인 남편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건 진짜 인면수심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참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근데 다만 해당 MBC 보도에 대해서도 요새 워낙 예민하니까 오 시장 쪽 해명을 예, 예. 말씀드려야 아유, 되는데 야, 우리 김은지 기자님 아니었으면 소송 또 당할 뻔했어.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해당 MBC 보도에 대해서는 이제 명태균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문제 삼았던 거고 공표 여론조사 홍보에 활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국민의힘 바쁜 것 같습니다. 잠은 네. 언제 주무시나? 예, 주반 야대 이거 뭡니까? 예? 예, 낮에는 탄핵 반대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 이야기한다 이런 아. 건데요. 제가 최근에 만나본 경향에 따르면 낮에도 조기 대선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거의 탄핵 이야기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주대 야대예요? 예,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모두가 정말 이제는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네.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 지금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지금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사실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고는 없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사실 됩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을 상대로 면회를 간다거나 헌재 방청을 간다거나 이런 행위들도 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지지층을 끌어안아야지 당원 50대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당심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윤석열을 지키자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기 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사석에서 이미 여러 사람들이 대선 준비를 그냥 입방아에 오립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3월 중순에 만약에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면은 대선 선거일까지 60일밖에 안 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한 발 걸쳐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태세 전환이 빠릅니다. 예, 굉장히 빠르고요.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 그랬죠. 하는 자리에 그 좌장이 누구냐면 윤재욱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름 합리적이다라고 평가받고 인기가 좋은 분인데 이분이 오세훈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45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해서 범보수 연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60일간의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나밖에 없지만 자기들은 주자가 많아서 그렇죠. 화려한 네. 경선을 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고 컨벤션 효과는 우리에게 있다. 기대하시라 이런 얘기 합니다. 내란 세력들이 정말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분들이 지금 화려한 대선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51대 49 0.73%까지 좁혀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선거입니다. 전 국민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제가 게릴라 톡 오늘부터 오늘부터 시민들을 만나서 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면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얘기해 주시고 아니, 마이크는 혹시- 피하지 마시라. 아니, 너무나 궁금한데 네. 그 예를 들면은 힌트 없습니까? 힌트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힌트를 서울. 약간 굉장히 이렇게 네. 가볍게라도. 아니, 네. 서울이죠 당연히. 서울인데 어딘지 오늘은 약간, 서울이고 네. 시장입니다. 시장. 확실히 민심을 또 네. 요새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갔는데 시장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봐 그게 좀 네. 걱정은 좀 됩니다. 그것도 약간 현실이네요. 네. 사람이 없는 이 그러니까요. 시장의 예. 모습이라고 하는 지난 게. 4월 총선 때 제가 이제 그 대파 예. 이수정 후보와 같이 가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수정 의원님이 이수정 후보가 먼저 제안해서. 제안을 했어요. 좋다고 자기 같이 하겠다고. 근데 갔더니 이미 당원들이 많이 깔려 계시더라고. 예. 여하튼 하여간 제가 생생한 날것의 목소리. 현장 취재의 네. 달인 포레스트 윤선 예. 저와 함께 달려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시죠. 오. 자,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